데이터 분석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절은 데이터 분석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2절은 확률과 확률 분포, 3절은 통계적 추론, 4절은 분포에 관한 추론, 5절은 데이터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절 데이터 분석의 개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할 베리어는 주변에 널려 있는 아주 저렴하고 희소성이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데이터의 추가적인 분석일까에 대해서 분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30년 매스 업저베이션이라는 영국 사회 연구 집단이 일상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당 국가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그 당시 수집한 데이터들은 수염과 눈썹, 목소리와 제스처, 전쟁 기념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 방법은 1930년 이후부터 발전하여 연필이나 노트, 수동 카운터 등을 이용하다가 최근까지는 휴대폰이나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 즉 데이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시대란 무엇일까요? 관찰자의 입장에서 데이터는 넘쳐나고 자신과 주변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할 때 데이터는 정말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 오래전이 아닌 예전의 웹에서는 공유와 브로드캐스팅, 분산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웹은 1대1을 지향합니다. 매달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식생활과 운동, 주기적 활동, 분위기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금융 업무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온라인에서 다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에 찾아 들어가는 방식은 자신의 습관과 행동을 패턴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반의 초연결 혁명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휴대폰이나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수집되고, 이러한 수집된 데이터들은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으로 매일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대상을 데이터화하면 우리는 그것의 사용 목적을 바꾸고 그 정보를 새로운 형식의 가치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것을 데이터피케이션, 데이터화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리언 어페어 2013년 빅데이터의 등장에서 데이터화란 삶의 모든 측면을 포착해서 그것을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강현실의 안경은 시선을 데이터화하고 센서는 기계의 상태나 수준들을 데이터화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데이터화되고 있거나 우리의 행동이 데이터화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누군가 혹은 무엇을 좋아할 때 우리는 데이터화되는 것이고, 심지어 거리를 걸어 다닐 때조차도 우리는 센서나 카메라를 통해서 데이터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화된 자료들을 가치를 만들어내는 분석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분석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분석이란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기 위해 데이터, 통계 분석과 계량 분석, 설명 모델과 예측 모델 등을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리는 결정을 위한 투입 요소,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을 내리게 할 수도 있을 것이며, 경영 성과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분석을 정의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분석은 종이와 펜, 계산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분석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기술에 사용되는 분석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간편한 스프레드시트부터
통계 소프트웨어 패키지, 복잡한 BI 솔루션, 산업용 예측 애플리케이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의 리포팅과 분석 모듈까지 총 망라해서 분석 소프트웨어의 범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시대에서 통계적으로 사고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날 빅데이터는 흔히 애매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표현되는 이 문구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기술의 용합. 둘째는 측정의 혁명적 변화. 셋째는 미래의 의사결정에 관한 관점 혹은 철학이라고 스티브 로우가 뉴욕타임즈에 올린 기사에서 저희들은 빅데이터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 과학 서적에서 빅데이터 분석가인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스킬 세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계학, 선형대수, 프로그래밍 스킬, 데이터의 준비와 변환, 그리고 코딩 능력, 그리고 데이터의 시각화, 그리고 분석한 결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데이터 과학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근본으로 돌아가서 통계적 추론과 사고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도는 항상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주 엄청난 많은 양을 다루고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대에서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저희에게 유효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왜 표본을 추출해야 할까요? 표본 추출은 분석의 난제를 일부 해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폭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 솔루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지는 실제로 목표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데이터로부터 발견한 어떠한 추론도 해당 사용자 집단 또는 어떤 특정한 날의 사용자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으로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을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추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학에서는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모형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화를 통해 데이터가 생성되는 발생 과정의 진실과 수학적 구조, 형태에 대한 단순화된 가정들을 갖게 됩니다. 그 발생 과정에서 특정한 것들을 관찰하는데 이것을 표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본 추출은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모형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현실 세계의 과정이 남긴 흔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흔적을 습득하는가는 데이터 수집과 표본 추출 과정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데이터 생성 과정을 데이터 수집으로부터 분리하고 나면 무작위성과 불확실성이라는 두 가지 원천이 있게 됩니다. 데이터 과학자의 작업은 대단히 주관적인 과정입니다. 데이터를 얻는다는 것은 그 세계 또는 그 세계의 흔적을 포착하게 되는 것인데 수집된 데이터를 이해 가능한 모습으로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게끔 그 과정이 단순화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통계적 추정량이라는 수단이 사용되게 되고 이 통계적 추정량은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가 데이터로 전환되고 역으로 데이터가 현실 세계로 전환되는 전반적인 과정은 통계적 추론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 추론은 확률 과정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로부터 의미와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방법 혹은 법칙에 관심을 갖는 분야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때 빅데이터 시대의 통계적 추론이라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저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학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모집단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줄 수 있도록 숫자로 표시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 그리고 자료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학문이라고 통계학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작업에는 자료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이를 해석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용어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출 단위, 샘플링 유닛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용어는 모집단을 구성하는 각 개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성 값은 각 추출 단위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키, 수확량, 나이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집단이라는 것은 통계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조사 대상 전부를 모집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특정 여론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모집단은 서울 시민 전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표본이라는 것은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선택된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추출 단위, 특성값, 모집단, 표본 이 4가지 용어는 통계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잘 기억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모집단과 표본을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특정 연구자가 연구 목적으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평균 키를 조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모집단은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성값은 평균 키를 조사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키가 특성값이 될 것입니다. 이때 추출 단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25세 남성 김공공씨와 같은 것이 추출 단위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키를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하여 모집단의 일부만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집단과 표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본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 랜덤 추출법, 층화 추출법, 집락 추출법, 개통 추출법이 자주 사용되는 4가지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각각의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랜덤 추출법이란 모집단의 각 추출 단위가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이 같은 방법을 말합니다. 단순 랜덤 추출법은 비복원 추출과 복원 추출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복원 추출법이란 동일 개체가 중복 추출될 수 없는 단순 랜덤 추출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랜덤 복원 추출법이라는 것은 동일 개체가 중복 선택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 표본 추출법인 층화 추출법은 모집단을 몇 개의 동질적인 층으로 나눈 다음 각 층에서 표본을 단순 랜덤 추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어떤 대학교에서 성희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서 남녀 성별로 층을 나누어 각 성별마다 정해진 만큼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층화 추출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인 집락 추출법은 추출 단위를 집락으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읍, 면, 동과 같은 행정동 단위가 하나의 집락 추출에서 추출 단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출 방법의 이점은 추출 작업이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시민들의 자동차 보유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의 전체 약 400개의 동 중에서 50개의 동만을 선택하여 이들 동만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추출 단위는 행정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추출법인 개통추출법은 모집단의 원소들에게 1부터 라지 n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순서대로 나열한 후에 n개의 구간으로 나눈 각 구간의 개수에서 하나씩 임의로 추출해서 k개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개통추출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표본 추출들을 가지고 표본 조사를 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본 추출에서는 많은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확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 두 번째로는 무응답 오차를 줄이는 것, 세 번째로는 응답 오차를 줄이는 것, 네 번째는 유도 질문을 피하는 것, 이와 같은 네 가지 점에 유의해야만이 표본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결과들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네 가지 자료는 크게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질적 자료에는 명목 척도, 순서 척도가 있고 양적 자료에는 구간 척도와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표본조사나 실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추출된 원소들이나 실험 단위로부터 얻어진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측해서 자료를 얻는 것을 측정이라고 하는데 이 측정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자료인 것입니다. 질적 자료인 첫 번째 명목 척도는 측정 대상이 되는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분류할 때 사용되는 척도로서 성별의 구분, 출생지의 구분 이러한 것들이 명목 척도에 해당합니다. 남녀로 나누거나 출생지에 따라서 서울,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등과 같이 구분하는 것들이 바로 명목 척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 척도는 측도 대상의 특성이 가지는 서열 관계를 관측하는 척도를 말합니다. 선택 사항이 일정한 순서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서비스의 선호도를 아주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저 그렇다, 싫어한다, 아주 싫어한다로 구분하는 5점 척도와 같은 이러한 경우를 순서 척도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자료인 구간 척도와 비율 척도는 먼저 측정 대상이 갖고 있는 속성의 양을 측정하는 것을 구간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 결과가 숫자로 표현되거나 해당 속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 절대 원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관측값 사이의 비율은 별 의미가 없게 되는 척도가 바로 구간 척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온도나 지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구간 척도의 예가 되겠습니다. 절대적 기준인 0값이 존재하고 모든 사칙 연산이 가능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 중에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척도가 바로 비율 척도입니다. 무게, 나이, 연간소득, 제품 가격 등 숫자로 표현되는 일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비율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위치 척도와 산포 척도라는 척도를 가지고 특성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위치 척도라는 것은 특성 값들의 계략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합니다. 산포 척도는 특성 값들이 얼마나 멀리 가까이 퍼져 있냐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합니다. 위치 척도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대표적인 측도가 있습니다. 표본 평균, 중앙값, 분위수, 백분위수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치 측도의 대표적인 네 가지 측도입니다. 표본 평균은 데이터의 합계를 데이터의 총 개수로 나눈 값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평균이라고 말하는 그 측도가 바로 이 표본 평균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서로 나열할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데이터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위수는 정렬된 데이터를 균등하게 Q개로 나눈 값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4분위수는 4퀀타일을 4분위수라고 하고 순서대로 3개의 점을 각각 퍼스트 퀀타일, 세컨드 쿼타일, 서드 쿼타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분위수로는 P%에 해당하는 값 이하의 데이터가 전체의 P%인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퍼센타일 값은 분위수 값과 비교해 봤을 때 퍼스트 퀀타일 값은 25%일 값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산포 측도에서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도를 대표적인 산포 측도의 측도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표본 분산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수학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는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실제로 표본 분산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값이 될 것이고 수학적으로는 표본 분산이 의미 있으나 저희가 데이터의 값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바로 이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데이터가 얼마만큼 멀리 또는 가까이 퍼져 있냐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또 다른 값으로 평균 절대 편차가 있습니다. 평균 절대 편차는 데이터의 값이 중앙값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학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차이를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4분위수 범위라는 것은 IQR이라고도 하는데 이 범위값은 데이터의 3, 4분위수 값과 1, 4분위수 값의 차이 값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측도 중에 하나는 상관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측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를 상관계수라고 하며 이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관계수의 종류는 피어슨, 스피어만, 켄달, 파샬 등이 존재합니다. 상관계수의 공식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 이 수식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관계수의 해석이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관계수 값은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별량인 x와 y 사이의 선형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절대값이 0에 가까울수록 선형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으며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선형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음의 값에 가까울수록 음의 선형관계가 있고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선형관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다양한
상관관계의 값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변수명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상관계수값이 0.91, 마이너스 0.98, 0.85와 같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값들처럼 0.91, 0.48 이런 것들은 바로 별량 x와 y의 양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0.91은 아주 높은 양의 선형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쯤에 있는 마이너스 0.76과 같은 값은 x와 y의 별량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과관계와 선형관계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은 두 변수 간의 연관성, 특히 선형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시간의 선후, 그리고 요인과 결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관계를 코릴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코릴레이션과 비슷하지만 더불어 인과관계의 여부가 중요하게 따져지는 것을 코제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는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즉 시간의 선후관계, 요인과 결과의 여부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도와 첨도라는 측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는 중심을 기준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료가 외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첨도라는 것은 분포 형태의 정점의 위치에서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자료를 첨도가 설명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도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산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도의 범위에 따른 분포 해석은 외도가 0의 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료가 좌우로 대칭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외도가 0보다 큰 값일수록 우측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외도가 음의 값, 즉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 좌측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와 같이 많은 데이터가 중심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표현을 좌측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외도는 데이터의 분포 형태에 따른 차별화된 방법론을 적용을 할 수가 있으며 정규 분포의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스큐니스, 즉 외도의 값이 나타내는 값의 크기에 따라서 분포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도는 분포의 형태가 정점의 위치에서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첨도의 범위에 따른 분포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도가 0의 값을 가질 때는 정상의 분포를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와 뾰족한 정도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첨도 값이 0보다 클 때는 표준 정규 분포보다 훨씬 뾰족한 형태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면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옅은색 그림이 정규 분포의 그림이라면 그 위에 붉은색으로 뾰족한 형태의 자료가 바로 첨도가 0보다 큰 자료의 분포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도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 이런 경우의 데이터는 표준 정규 분포보다 납작한 형태의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의 대칭인 그래프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라면 뾰족한 접시 공기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이 녹색의 그래프가 바로 첨도가 0보다 작은 자료를 나타내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첨도 역시 정규 분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그래프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 대비 첨도 값이 0보다 큰 그래프와 첨도 값이 0보다 작은 그래프들을 시뮬레이션해서 보여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 A를 통해서 첨도가 표준 정규 분포 대비 어느 정도 자료가 뾰족한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척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통계란 자료를 요약하는 기초적 통계를 의미하며 데이터 분석에 앞서 데이터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와 분석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에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이리스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리스 데이터는 꽃잎과 꽃받침 부분의 넓이와 길이를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팔 랭스, 세팔 위스, 페탈 랭스, 페탈 위스. 이 네 가지의 변수와 종에 대한 인자 변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요약한 것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왼쪽 상단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종별로 분홍색, 녹색, 파란색으로 그 데이터의 분포가 나타나 있는데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 버지니카 종이 가장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버지니카 데이터의 즉 꽃받침의 길이가 가장 긴 품종이다라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 세토사라는 품종은 꽃잎의 넓이가 가장 좁은 품종이면서 특이적으로 큰 개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그래프로 요약해 본 것입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와 같이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명확하게 그래프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해 봤을 때 우리가 숫자로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훨씬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요약하는 기초 통계를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를 그래프로 요약해서 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출발이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본 기술 통계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그래프로 요약해 본 것들을 봤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자료를 요약하는 기초적 통계로서의 기술 통계를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외도, 첨도와 같은 것들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데이터 분석에 앞서 데이터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와 분석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에 매우 유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품종의 측정 변수별로 기초 통계량 수치를 계산하여 수치 특성 분석을 해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토사는 꽃잎 넓이가 가장 좁은 품종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통계량의 값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세토사의 페탈 위스 측정 변수 값들을 보면 평균이 0.25, 표준 편차가 0.11, 중앙값 0.20과 같이 파란색 박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값들을 봤을 때 세토사는 꽃잎 넓이가 가장 좁은 품종이라는 것을 숫자로서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토사 품종의 페탈 위스의 외도 첨도 값을 보면 다른 측정 변수 값보다 외도 첨도 값이 아주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이적으로 넓은 넓이를 가지는 개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버지니카 세팔 랭스 측정 변수의 빨간 박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버지니카는 꽃받침 길이가 가장 큰 품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값이 되겠습니다. 다른 측정 변수 대비 평균값, 표준 편차값, 중앙값 등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그래프로 요약한 자료를 봤을 때 왼쪽 상단에 있는 버지니카의 꽃받침 길이가 굉장히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장표에서는 기초통계량의 수치를 통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를 시각화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자료의 특징이나 분포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료의 시각화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히스토그램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빈도수를 사각형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각형의 높이는 구간의 밀도와 동일한 값입니다. 즉, 빈도수를 구간의 폭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의 전체 영역은 데이터의 개수와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상대 도수를 이용한 표현도 가능합니다. 히스토그램은 다음과 같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도 히스토그램, 누적 히스토그램, 확률 분포 히스토그램,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자료의 확률 분포 함수의 모양을 파악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들은 히스토그램의 종류별로 그림을 그려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빈도 히스토그램이 되겠습니다. 자료값에 대한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료의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빈도 히스토그램의 왼쪽 그래프를 보면 자료가 0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아주 균일하게 분포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누적 히스토그램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값에 대한 누적 빈도를 나타내며 항상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즉, 자료값을 누적 빈도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그림이 누적 히스토그램이 되며 이 증가하는 형태가 균일한 폭으로 증가할 때 자료가 아주 균질한 상태로 분포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그래프는 확률 분포 히스토그램이 되겠습니다. 빈도 히스토그램 위에 실선의 분포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포도가 확률 분포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에 아주 많이 활용되는 자료의 시각화 도구로서 상자 그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자 그림은 분포 분석에서 데이터의 분포 형태를 확인하거나 분석의 주요한 변수를 도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자 그림은 자료를 크기 순서로 나타내는 5가지 순서 통계량의 기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5가지 순서 통계량이란 최소값, 제1 4분위수, 중앙값, 제3 4분위수, 최대값을 나타냅니다. 이 5가지 순서 통계량을 이용해서 자료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시각화 방법을 상자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의 품종별 측정 변수에 대한 상자 그림을 나타낸 그림이 가운데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꽃받침의 길이를 나타내는 상자 그림이 제일 왼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자 그림은 꽃받침의 넓이 그림이 될 것이고, 세 번째 그림은 꽃잎의 길이에 대한 상자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꽃잎 넓이에 대한 상자 그림입니다. 각 품종별로 꽃받침 길이, 꽃받침의 넓이,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넓이 등을 확실하게 상자로 표현해내서 각각 변수마다 품종이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자 그림은 자료의 퍼짐이 극도로 큰 이상치를 표현해 주면서 이상치를 제외한 최대값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도 하고, 4분위수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 그림의 가운데에 나타나 있는 실선은 중앙값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중앙값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하위에 있는 데이터와 상위에 있는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도 상자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상자 그림의 상자의 길이가 굉장히 긴 형태로 보여질 때는 자료 값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중앙값을 중심으로 해서 상자의 폭이 좁을 때는 데이터 값들이 중앙값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몰려있는 형태의 자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자 그림을 사용하는 목적은 데이터의 분포 형태를 확인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분포의 대칭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좌우 대칭이라면 중위수, 즉 중앙값이 상자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비대칭이라면 중위수가 상자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자 그림이 나타내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치의 확인입니다. 상자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상치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나타나 있는 꽃받침의 길이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동그라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안에 찍혀 있는 점이 바로 이상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이상치는 제거하거나 이상치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분석 작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값이 될 것입니다. 상자 그림을 통해서는 바로 이 이상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몇 개의 이상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치는 제거하거나 혹은 이상치를 제외한 후의 최대값으로 이상치를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 그림을 사용하는 두 번째 작업은 주요 변수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품종을 나누는데 중요한 변수는 꽃잎 길이와 꽃잎 넓이임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가운데 있는 4개의 변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넓이,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넓이, 이 4가지 측정 변수 중에서
꽃잎의 길이와 꽃잎의 넓이가 각각의 품종마다 상자 그림의 위치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품종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측정 변수로서 꽃받침의 길이나 꽃받침의 넓이보다는 꽃잎의 길이와 꽃잎의 넓이가 좀 더 품종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자료의 시각화 방법 중에서 산점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점도 분석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점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두 변수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검토할 때 매우 유용하며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특이점 또는 이상점이라고 하기도 하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분포 그림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의 각 품종의 측정 변수에 대한 분포 그림이 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분포 그림은 세토사 품종에 대한 산점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래프는 버시칼라 품종에 대한 산점도 그래프가 되겠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산점도 그래프는 버지니카 품종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산점도로 그려봤을 때 우리는 자료의 분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나타내는 특징은 변수의 단순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한 개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산점도를 통해서는 데이터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품종의 변수 분포 그림에 있는 1번, 2번, 3번 번호를 보시기 바랍니다. 1번과 3번 그림을 보면 정규 분포와는 다른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그림을 보면 정규 분포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3번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통계 기법들은 데이터들이 등분산이고 정규 분포라는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가 정규 분포와는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박스-콕스 변환과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스-콕스 변환은 데이터들이 등분산을 갖는 정규 분포가 되도록 변환을 하더라도 등분산성과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박스-콕스 변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지만, 이 방법은 통계학자가 아니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